안녕하세요. 민사소송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식으로 먼저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주관식으로 하는데 이번에 조금 이제 운영 방식을 좀 바꿔가지고 유권사실하고 전자소송은 객관식으로만 하겠습니다. 객관식으로만 하고 주관식 할 때는 그 유권사실하고 전자소송은 하지 않고 유권사실에서 전자소송은 객관식 대비만 해도 이래 충분할 것 같고 주관식에서는 이번에 그 주관식 교재에서 판례를 많이 추가했기 때문에 그 판례 설명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으로만 진도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렇게 정리할 테니까 최근 판례들 꼭 그 숙지하고 이렇게 하시는 걸로 원래 한 상반기 판례까지는 그 추가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그 나왔던 민사소송법 판례고 하반기 지금 나오는 판례 보니까 민법 판례는 많이 나오는데 민사소송법 판례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게 이래 되니까 뭐 여기서 추가해봤자 그래 많이 추가될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한 몇 개만 더 추가해도 충분히 이래 대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일단은 객관식은 민사소송법은 교육원 교재에서 그대로 출제되고 있으니까 거의 다 맞아야 된다. 거의 다 맞아야 되고 한 개 틀려도 그거는 조금 아까울 그런 느낌을 주게 되니까 한 개 이상은 절대 용서가 안 된다. 민사소송법 객관식은 거의 다 맞아야 되고 실수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뭐 사람이 그러니까 실수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틀리면 안 돼요. 그 이상 틀리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이래서 심각해지게 이래 될 테니까 그거는 좀 더 이상 용납이 이래 되지 않고 주관식은 지금 그 패턴이 최근 판례 꼭 나오고 최근 판례 한 문제 그다음에 기출에서 한 문제 특이한 거 한 문제 듣보잡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를 딱 이 포맷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 판례에서 그 기출되는 거 한 문제 있고 그다음에 우리 기출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그 쟁점들 예컨대 그 승진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소장 심사 부분 송달 그다음에 답변서 제출 그 쟁점인데요. 그게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이래 출제가 이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 문제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랜덤이에요. 이게 그 나머지 자체가 이제 기판력이 나오기도 하고 뭐 다른 항소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출제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복불복인데 근데 조금은 그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 유추해서 풀면 딱 그 정면으로 맞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유추해서 이래 접근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이래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건 한번 풀어볼 만하다. 포기하기는 좀 아깝고 이래 풀어볼 만하고 답은 틀려도 공식은 맞을 수 있는 그러면 답이 틀려도 그 되게 접근법만 괜찮으면 그러면 그때는 점수를 어느 정도 받더라고. 그러니까 저번에 그 제소전화의 문제 제소전화에서 왜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제소전화의를 받아놨는데 전체인한테 승계집행문 부여가 가능할지 이런 문제 되는데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그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니까 변론 전결 후 승계인이 아니니까 승계집행문 부여가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승계집행문 부여로 풀어버렸고 그냥 기판력으로 접근해서 승계집행문 부여가 된다라고 답을 내렸는데 그 사람도 11점이었어요. 그 사람도 11점이고 답까지 맞은 사람은 13점이었고 답까지 맞은 사람은 13점으로 이렇게 처리됐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경향이니까 오히려 접근법만 괜찮으면 그걸 기판력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했는 사람들은 다 10점 넘었어요. 10점을 넘게 이렇게 받았는데 엉뚱한 걸로 접근하면 그때는 점수가 안 나왔고 근데 기판력이다라는 승계집행문이니까 기판력이라는 그 구조로 이렇게 접근했는 분들은 점수를 이렇게 잘 받게 이렇게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향을 비춰봤을 때 민사소송법은 그나마 점수를 잘 주고 있어. 그러니까 13점까지 주고 있어요. 13점까지 15점 만점에 13점까지로 이렇게 주게 되니까 결국 주관식에서 득점할 수 있는 과목은 민소입니다. 민소가 일단은 10점 정도를 확보해 놓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형법하고 형소하고 이렇게 합쳐가지고 어느 정도 20점을 넘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관식에서 그런 전략으로 이래 준비하신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이래 그 점수를 이래 받을 수 있는 그 합격권에 이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오히려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 민법하고 민소하고 같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민법에서 너무 시간을 잡아먹지 않도록 똑같이 뭐 계산 문제 이런 게 막 깔려 있을 거라고 올 내년도 이래 깔려 있을 건데 요즘 계산 문제를 계속 넣어가지고 그거 그쪽에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데 오늘 같이 이래 막 상속분 이런 거 내놓으면 이거 계산하다가 시간 많이 갈 걸요. 아마 이래 시간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원래처럼 이런 오늘 썼던 이런 것들을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정도 시간을 쓰고 어떤 그 전략에 맞춰서 내가 답안지를 쓸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놓고 들어가면 이런 데서 시간 다 뺏겨버립니다. 이게 쓸만하거든. 또 쓸만한 문제에다가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쓰기 시작하면 매몰 비용 때문에 이거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빨리 빠져나와서 민소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민소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 민소를 다 못 풀면 그거는 실제 합격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점수 받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고려해가지고 일단은 계산 문제 나오면 민소부터 먼저 쓰고 내 같으면요 민소부터 먼저 쓰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계산 문제로 돌아와가지고 천천히 한번 풀어보겠다.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풀어볼 테니까 오히려 그런 그 전략을 갖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점수 잘 받는 거는 이거 빼면 안 되니까 점수 잘 받는 거는 틀려도 이거는 반드시 써줘야 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전략으로 접근해서 이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민사송법을 이래 정리하게 될 건데 수업용으로 이래 한번 이래 풀어드릴 건데 이제 그 경향이 조금 더 이제 민사송법 경향이 저 옛날에는 그 실무적인 경향이나 뭐 이런 것들 판례되는데 지금은 민소에 대한 기초적 이념을 좀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공동소송이니 그다음에 병합소송이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수업용으로 이제 접근해야지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해를 못하면 결국 그 시험 자체는 이제 기판력이니 뭐 항소니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근데 기초 개념은 병합이니 공동소송이니 이런 기초 개념을 알아야지 그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게 되니까 기초적인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래 준비해 놓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객관식에도 조금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래 하시고 기출 문제 보완인데 이제 원래 그 11월 달에 2차 그 법무사 2차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따로 이래 자료를 올려 놓을 테니까 업데이트를 따로 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법무사 2차 문제를 한번 이래 추가해서 한번 이래 정리를 해야지 되고 우리 강의 끝나면 그 시험이 치러져 가지고 바로 이래 강의 중에 업데이트는 안 될 것 같고 끝나고 나서 아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니까 끝나면 한번 준비해가지고 이래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래 보완해서 이래 가시고 하반기 판례는 몇 개가 안 될 테다. 몇 개가 안 될 테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있는 판례 중심으로 해서 최근 판례들 잘 준비해서 이래 갈 수 있도록 중요한 거 꽤 많이 이래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추심과 관련된 판례들이 꽤 쌓여 있는데 원래 법무사에서 이제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무사에서 어떤 걸 건드릴지 그 추심과 관련해서 뭐 제소금지 쟁점들 이런 것들을 많이 엮어가지고 판례가 지금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다가 이래 살펴봐야지 되겠죠. 자, 교재 675페이지 객관식 요건사실부터 이래 정리하고 요건사실 전자소송 이거는 객관식으로만 정리하고 정리를 이번에 끝내버릴 테니까 정리를 할 테니까 나중에 논점들은 다른 논점들은 주관식에서는 민사소송법의 다른 쟁점들 그거 설명하고 설명하기도 지금 빠듯해요. 팔 게 많아가지고 판례를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관련 부분들을 잘 보고 판례 사안을 꼭 잘 이해해놓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판례를 자주 읽어가지고 어떤 게 쟁점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그 사안이 그대로 나올 테니까요. 작년 올해 기출 문제 보니까 사실관계를 그대로 내더라고. 그대로 이래 출제하게 되니까 사안 자체를 잘 이해해 놓으면 그러면 판례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대비될 수 있게 이래 될 거고 옛날 구닥다리 판례들 최신 판례를 말고 다른 판례는 객관식 중에서 본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객관식 이 지문에서 나온 판례들이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주관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판례는 최근 판례를 대비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판례들 이런 것들은 객관식에서 우리가 객관식 책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보면서 판례를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로 이래 자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존에 객관식에서 다루고 있는 판례들 이것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 들어가시면 이래 되고 그리고 지금 법원직 객관식 강의 한번 하러 가니까 요즘 주관식에서 출제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다 객관식으로 다 다루고 있더라고. 법원직 가보니까. 그러니까 법원직에서 다 객관식으로 출제되고 다
검토되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객관식 그 준비만 우리가 잘 하더라도 법원직 기출 문제까지 이래 그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그러면 주관식 문제까지 다 풀어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이래 생각되고, 원래 그 법원행 시에 나왔던 그 2차 주관식 그 판례들 이런 것들은 옛날에 이미 그 법원직의 객관식에 출제된 판례더라고. 출제된 이 판례들이 이제 나와 있고 이래 되니까 기출이 다 돼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 있는 객관식의 판례만 해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분량은 굉장히 많은 분량이라고. 굉장히 많은 분량이니까, 그러니까 1월 달에 객관식 위주로 많이 보라는 게 이제 그런 취지가 이래 되니까, 그러니까 객관식을 많이 반복해 가지고 정리해서 시험장 갈 때는 그래 보시고, 주관식 교재에서 나왔던 그 판례는 그 기출하고 그 최근 판례거든요. 최근 판례니까 최근 판례는 그걸로 이렇게 보완해서 최신 판례들, 객관식에서 안 나왔던 최신 판례들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나올 테니까,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게 되는데, 자, 우리 민사소송은 민법상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그래서 채권은 가장 기본적 효력이 청구할 수 있는 힘과 그 다음에 급부보유력이라고 해서 이미 이행하면 받을 수 있는 힘, 급부보유력이 있게 이래 되고, 강제적으로 이행하죠. 강제력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강제력은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가는 거,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 집행으로 가게 이래 되게 되는데,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정당화시키는 원인, 즉 집행 권한을 얻어내는 작업, 그 작업이 소송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소송을 할지 말지는 모두 당사자에게 결정한다. 당사자가 결정된다는 게 처분권주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처분권주의인데, 소송의 개시나 소송의 개시도 당사자가 할지 말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고, 꼭 소송 안 해도 그 자기가 돈 받을 거 있어도 소송 안 한 사람이 있으니까 소송은 당사자가 개시해서 시작이 되는 거고, 심판의 대상도 돈을 받을지 아니면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같이 받을지, 그리고 목적물을 받을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결정하고, 그 범위도 전부 받을지 일부 받을지 이런 것들도 당사자가 이래 결정하게 이래 되고, 그다음에 절차의 종결까지 소치와 포기락 화해를 함으로써요, 절차의 종결도 당사자에게 맡기고 있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대결이다. 그래서 이걸 모두 당사자에게 이름하는 거, 이런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고요. 포함 관계 있는 것은 당연히 판결하고, 당연히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고, 일부 인용은 당연히 포함 관계니까 판결할 수 있는 것으로, 1억 중에 8천, 1억 중에 5천 이런 것들은 다 포함 관계니까 당연히 판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채권자 취소소송에서 원물 반환을 구하는 원고 취지석에는 가액배상 구하는 취지와 일부 취소와 가액배상이 포함되어 있거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당연히 판결할 수 있게 이래 되고, 포함 안 된 걸로 본 게, 우리 민법에서 본 게 원고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청구 소송에서 토지 매매대금 지급, 건물 매매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취지,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래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론주의라고 해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정 안에서는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든지 아니면 변제했다든지 상계 처리하겠다든지 이런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이래 주장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고, 이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가지고 주요 사실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 있다. 보조 사실로 이래 구분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간접 사실과 이래 보조 사실로 이래 구분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민법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개 조문들이 요건효과로 되어 있거든. 우리 민법들은 요건효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이 효과가 권리 관점에서 보면 권리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기도 하고, 권리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일으키는, 이게 다 법에서 나오는 효과들, 이 효과를 법률 효과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조문의 요건들 있잖아요. 이 요건들을 법률 요건이라고 불렀죠. 우리가 민법에서는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게 되고, 같은 말이 지금 보시는 요건 사실,
요건 사실이 되고 이게 같은 말이 주요 사실 이렇게 불러요. 주요 사실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주요 사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들을 지금부터 정의한다. 실체법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들, 이 요건들을 이래 공부하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떤 요건 갖춰야 될까? 어떤 요건 갖춰야 될지 그런 부분이 이래 되고 고의가실, 위법행위, 손해발생 이런 것들을 청구하게 이래 되고 매매대금 청구권이라는 그 효과가 나오려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나타나야 되거든.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나타날 것이 필요하게 되고 법정지상권이라는 그 효과가 나타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하고 이 그 법률 요건,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의 존재를 추인케 하는 사실들이 있어. 추인케 하는 사실들 이걸 간접 사실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요.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바로 고의가실을 판단하면 되는데 고의가실이 바로 인정될 수 없는 게 판단이 안 되는 게 쉽지 않은 게 고의가실처럼 추상적 개념들은 전제 사실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가 인도로 뛰어들었다는 간접 사실을 통해서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그게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있고 중앙서문을 침범했다는 사실로서 고의가실을 인정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주요 사실의 존재를 이렇게 추단케 하는 사실, 이걸 간접사실이라고 부르고 소송법에서 간접사실과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게 보조사실인데 이게 증거능력, 증거력과 관련되는 거, 증거능력, 증거력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이 보조사실이 되는데 변론주의는 여기까지만 적용됩니다.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간접사실, 보조사실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고 사실의 주장 책임, 주장이 있어야지 판단되는 것은 여기 주요 사실까지만 그 변론주의가 적용되고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곧 보겠지만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해서도 우리 판례는 이걸 주요 사실로 봐요. 주요 사실로 보는데 근데 취득시효 기산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는 주요 사실이 아닌 간접 사실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는 20년 완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 전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있고 완성 후 제3자한테는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게 우리 판례인데 이걸 주요 사실로 봐버리면 당사자들은 다 법정에 나와서 완성 전 제3자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판례 법리가 깨져버리거든. 판례 법리가 깨져버리니까 취득시효 계산점은 당사자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겠다는 게 이래 판례고 소멸시효는 이런 문제 없죠. 이런 문제 없으니까 소멸시효는 기산점에 대해서 주요 사실로 이래 본다라고 이래 평가하시면 이래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자백되면 구속력이 이래 발생해서 자백의 구속력이 이래 생기게 이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백되면 구속력이 이래 발생하도록 이래 됐고 민사소송은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주면 되는 거고 다툼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백되면 자백대로 판결해야 되고 법관이 사실 인정권이 배제돼 버립니다. 진실인지 허위인지 판단 자체가 이 판단권을 잃어버리는 사실 인정권이 이래 배제되고 당사자는 함부로 철회할 수 없고 법원은 자백대로 판결의 기초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인정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래 판단되고 자백의 대상적격 일반 사실 그 중에서 주요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변론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주요 사실뿐이기 때문에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이 되고 간접 사실, 보조 사실은 자백 안 되는데 여기는 변론주의가 적용 안 되니까 이래 자백의 법리 이런 것들이 인정되지 않게 이래 되는데 딱 하나 예외 있어. 서정에 대해서는 문서의 진정성리,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재판상 자백의 법리를 인정해주게 이래 되니까 딱 하나 예외가 서정이다. 서정이 중요하게 정리가 이래 되셔야지 이래 되고 사실에 대해서만 자백되니까 반대말 권리 자백은 인정 안 돼. 권리 자백은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권리 자백 자체는 우리 민사법에서 자백으로 이래 평가되지 않는데 여기도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게 이래 돼서 소유권에 기한 말소 청구 소송에서 소유권 이런 것들은 그 사실 문제로 봐서 자백을 인정하고 우리 판례가 인정하게 되게 되니까 그런 예외들을 정리해야 되고 증거 제출 책임
증거도 당사자가 주장해서 제출을 해줘야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변론주의 삼명제가 사자정이라고 이래 불러가지고 사실의 주장 책임, 자백의 구성력, 증거 제출 책임 이걸 모두 당사자에게 맡기겠다는 게 판례입장이 이래 되고요.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유리한 사실은 증명을 해줘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순서는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주장을 먼저 해줄 것이 순서, 주장을 해줄 것이 순서가 이래 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이을한테 어떤 유리한 효과를 받고 싶으면 소송에서 먼저 자기가 주장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이 그 주장에 대해서 자백하면 자백대로 판결하면 되는데 얘가 부인을 해버리면요. 부인을 하게 이래 된다면 그러면 다툼 있는 사실이 생기고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증명이 필요하다고 증명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자백했을 때는 불료정 사실이 되겠지만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입증의 문제가 따라붙게 이래 되는 거고 이때 입증을 누가 해야 될지 문제가 이래 나오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구분합니다. 법률 요건 분류설이라고 해가지고 조문 구조가 가지고 이렇게 구분해서 원고는 대개 소송에서 권리 주장자가 되고 얘는 권리 존재에 대해서 성립에 대해서 성립에 대해서 입증하게 이래 되는데 대개 우리 조문들은 본문의 성립 요건을 규정해놨더라. 본문의 성립 요건을 이렇게 규정해놨으니까 이걸 입증하게 되고 피고는 대개 원고 주장의 효력 요건 부존재를 다투더라. 효력 요건의 부존재를 이래 다투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뭐 갚았다든지 무효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효력 요건 부존재에 대해서 주장하게 되고 이게 대개 조문에서는 단세 위치시켜놨더라. 단세 위치시켜놨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거는 원고, 단세에 있는 거는 피고 이렇게 입장하고 존재 성립에 관련돼서는 원고가 입장하고 효력 요건 부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입장하게 이래 되는데 135조 어제 묵건들에서 상대방이 묵건대리인한테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래 지게 되는데 이게 나오려면 존재하려면 첫 번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해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하면 바로 청구권 발생하고 상대방 이항에서는 상대방은 묵건대리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지지 않고요. 또 하나가 제한 능력자일 때도 책임지지 않거든. 따라서 이거 효력요건 부존재 이항에 대해서는 얘가 묵건대리인 피고가 입장하라는 게 이래 판례입니다. 그래서 성립요건, 효력요건이고 차고 취소, 법률의 내용의 차고고 중요 부분 차고면 취소권 발생하죠. 질서권이 발생하는데 다만 얘는 상대방이 표의자한테 중과실이 있다는 걸 입증하면 취소권을 막을 수 있거든. 막을 수 있게 되니까 중과실은 단서에 있으니까 여기 상대방이 입증하게 이래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되고 채무불이행, 고의가실로 위법하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발생, 채무불이행, 그 다음에 손해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이래 발생하게 이래 되는 거고 얘가 채무자가 고의가실 없다는 걸 입증하면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390조 단서가 이래 위치시켜 놓게 이래 되고 이행보조자 고의가실 이런 걸 누가 입증할지 문제되는데 그게 단서에 빠져 있는 거니까 채무자가 입증한다라고 그렇게 이래 처리해서 정리하고 금전 채권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면해주죠. 그래서 손해가 증명을 유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하도록 이래 금전 채무는 특칙이 나와 있게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까지 면제되진 않아. 그래 증명을 면해주는 거지 주장은 해야 돼요. 지연 손해 받겠다는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다툼이 있었을 때 증명 안 해도 된다는 거지 주장 안 해도 판결해 주겠다 이런 말은 아니니까 주장은 있어줘야지 이래 된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주장하고 다투어지면 증명 안 다투면 자백 이렇게 그런 구조에 따라서 처리되시면 이래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675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걸 골라라고 이래 됐는데 1번 권리 장애 사실의 주요 사실, 그다음에 권리 행사 저지 사실의 요건 사실, 그다음에 3번 권리 근거 사실의 간접 사실은 변론주의가 적용 안 돼.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고 여기 그 뭐 요건 사실로 표현될 수도 있고 주요 사실로 표현될 수도 있는데 같은 말 다 같은 말로 기회가 있어 장멸조로 나타납니다. 효력 요건 부존재는 장애 저지 멸각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2번 문제 요건 사실 틀린 거. 간접 사실은 당사자 주장이나 주장 내용에 무관하게 법원이 증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는 거 이걸
간접 사실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사실은 당사자 주장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당사자 주장에 구애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게 이래 되고 대표적인 게 취득쇼, 기산점 이런 것들은 간접 사실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그다음에 2번 임금 청구 사건에서요. 근로계약 체결 사실은 권리 근거 사실, 성립 사실이죠. 이게 근로계약이 체결돼야지 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성립 요건으로 평가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3번 건물 명도 청구 소송에서요. 유치권에 기한 항변은 권리 소멸 사실이 아니고 유치권, 동시행 항변권 이런 것들은 항변권이잖아요. 다 저지 사실로 처리되겠죠. 그다음에 4번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금전 소비대체 계약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피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공정 법률 행위는 권리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 효력 요건 부존재거든. 따라서 성립이 아니고 효력 요건 부존재시키는 장멸저 중에서 멸각 사실이잖아요. 멸각 사실이 이래 되게 되니까 장애 사실이 되게 될 테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은 피고가 입증하게 되겠죠. 다음 페이지 3번 주장 책임, 증명 책임 옳지 않는 거 1번 간접 사실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2번 주장 책임은 주요 사실에만 인정되므로 간접 사실은 당사자 주장이나요 유무나 주장 내용에 무관하게 법원이 증거에 따라서 자유롭게 인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3번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항변하는 자, 즉 항변하는 사람이 증명을 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는 거고 그다음에 4번 피고가 원고 주장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별도의 사실을 들어서 부인할 때는 이거는 피고는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이래 돼 있는데 자 부인의 종류가 단순 부인, 직접 부인이 있고요. 단순 부인, 직접 부인이 있고 그다음에 간접 부인, 이유부 부인이 있습니다. 간접 부인, 이유부 부인이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단순 부인은 원고 주장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 없다 이렇게만 주장하면 그거는 단순 부인이 되는데 별개의 사실을 들어서 부인하는 거 이걸 이유부 부인이라고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유부 부인은 원고 주장 사실과 양립 불가능한 사실 양립 불가능한 사실을 이래 주장하는 거 그게 이유부 부인이 되는데 예컨대 원고는 지금 대여를 주장해요. 대여를 빌려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피고는 대여가 아니고 정려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정려라고 이래 말하면 대여와 정려는 양립할 수 없죠. 그죠? 양립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유부 부인이 이래 되는 겁니다. 이유부 부인이 되고 참고로 이 사람이 변제했다 아니면 면제했다 이래 주장할 수 있거든. 면제했다 이런 주장이 이래 가능하게 되는데 대여와 변제는 양립이 되죠. 양립이 이래 가능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양립할 수 있는 표현이 되는데 이런 양립 가능한 사실을 주장하면 이거는 항변. 항변이 이래 되는 거고 항변하고 부인하고 구별하는 기준이 양립 가능한지 양립 가능하지 않는지 이걸 가지고 이래 구분하게 이래 되고 구별 실익 왜 구별하는지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입증 책임 때문에 구분합니다. 부인의 경우는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왜냐하면 성립이 지금 다투어지고 있거든. 성립이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빌려줬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얘는 빌리지 않고 무상 정려받았다 이래 주장해버리면 얘가 다투어지고 있잖아요. 다투어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이래 부담하고 대여 주장했는 데 대해서 갚았다라고 주장해버리면 대여 사실을 일단은 긍정해버렸거든. 갚았으니까 빌렸으니까 갚거든. 빌렸으니까 갚게 되니까 대여 자체는 인정돼 버렸으니까 따라서 이때는 항변의 경우는 피고가 권리 멸각 사실인 이 부분은 피고가 입증하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그래서 양립 불가능한 별도의 사실을 들어서 부인할 때 그때는 피고가 아니고 원고에게 증명 책임이 돌아간다. 성립이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고가 입증을 해줘야지 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증명책임 옳지 않는 거 1번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은 불요정 사실이 되고 그 다음에 2번 법률상 추정이 되면요. 추정된 사실을 복멸시킬 증명책임은 상대방한테 전환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원래
취득시효로가 인정되려면 245조 1항에서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자는 20년간 그 부동산을 점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죠. 소유의 의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평온 공연한 점유가 있어야지 되고,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거든.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얘네들은 197조 1항에서 추정되죠. 197조 1항에서 추정되니까 실질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서 입증하는 점유자는 요건사실은 20년간 점유사실이거든. 20년간 점유사실, 이걸 입증하면 등기청구권을 행사받을 수 있게, 나머지는 추정되니까 인정받을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쉽진 않겠죠. 입증하기가 쉽진 않게 이래 되니까 이걸 도와주는 조문이 최초 점유시와 최후 점유시가 밝혀지면 그 중간에 있는 점유는 계속 점유한 것으로 198조에서 점유 계속이 추정받습니다. 점유 계속이 추정되는 거, 이런 것처럼 실체법에서 이렇게 효과를 추정하는 거, 이걸 법률상 추정이라고 이래 되게 되는데, 이게 돼버리면, 법률상 추정이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얘가 원래는 20년간을 입증했었어야 되는데 법률상 추정을 받아버리니까 오히려 얘가 이걸 깨기 위해서 중간에 점유 계속이 파괴됐다는 거, 이걸 깨기 위해서 입증하게 되니까 정명 책임 자체가 전환되고 있죠. 정명 책임 자체가 얘한테 넘어가고 있으니까 전환되는 효과가 이래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원래는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 땅을 점유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만 입증해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거는 입증 안 해도 되는 거라. 입증 안 해도 되니까 정명 책임이 완화되는 거죠. 쉬워지죠. 쉬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이래 됩니다. 그래서 법률상 추정받았을 때 나오는 효과는 두 가지, 정명 책임 전환, 정명 책임 완화, 이렇게 두 가지 효과가 이래 나타나게 되고, 지금 동그라미 2번이 법률상 추정이 돼버리면 정명 책임이 상대방한테 전환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걸 깨기 위해서 증명하게 되니까 전환의 효과가 이래 나타나게 되고, 3번 사실상 추정은 경험칙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 경험칙을 통해서 추정하는 것을 사실상 추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주장 정명책임 전환이 일어난다가 아니고요, 사실상 추정에는 정명책임 전환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법률상 추정하고는 다르죠. 법률상 추정하고 효과가 다르고, 정명책임 전환, 정명책임 완화라는 효과는 법률상 추정에만 나오는 효과고 사실상 추정에는 나오진 않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정명책임이란 요건사실의 전부가 진위 불명에 빠졌을 때요, 당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법적 판단을 받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이래 말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요. 옳지 않은 거 1번 빌런주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는 신청, 즉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서 재판, 증거조사, 송달 등을 일정한 소송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송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걸 공격 방망법이라고 이래 부르게 이래 됩니다. 자기가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 줘야 되고, 원고가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격 방법, 피고가 제출하면 이거는 방어 방법, 이래 처리되고요. 2번 공격 방망법은 주장과 증거 신청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 중 주장에는 법규의 전부나 내용, 해석에 관한 의견 진술을 포함하는 법률상 주장도 있고, 구체적 사실의 전부에 관한 당사자 인식에 관한 진술인 사실상 주장으로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3번 사실상 주장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는요, 부인이나 부지나 자백이나 침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대방 답변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부지는 상대방 주장 사실을 알지 못하는 진술로서 침묵과 마찬가지로 부인으로 추정된다가 아니고, 침묵과 마찬가지는 아니죠.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되고 침묵은 자백으로죠. 자백으로 이래 추정되니까 침묵과 마찬가지로가 아니고 그냥 부인으로 추정될 뿐이고, 침묵은 자백입니다. 침묵은 자백으로 처리되죠. 그 다음에 4번 상대방의 위 네 가지 답변 태도, 부인, 부지, 자백, 침묵은 그 효과에 따라서 부인과 자백으로 이래 재분류되는 것으로 처리가 되겠죠. 넘어가시고 6번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피고 주장 중 부인인 것을 골라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요. 1번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노라고 말하는 게 부인이죠. 부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1번이 답이고, 2번 원고 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했다. 소멸시효 완성됐다는 게 권리 멸각이잖아요. 멸각이니까 이거는 항변에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3번 원고는 감염으로서 위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기 위해서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재항변이 이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위 감리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위 감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상실됐다며 재항변에 대해서 또 항변하고 있으니까 재재항변이 되겠죠. 재재항변이 되고, 그러면 재항변, 재장변 이런 것들은 항변에 준해가지고 똑같이 항변 제출자가 입증합니다. 항변 제출자가 입증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야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 7번. 요건사실 증명책임 분배 옳지 않는 거 1번. 주요 사실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돼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을 기초로 하여 판단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2번. 일반적으로 권리, 근거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 장멸자에 대해서는 증명책임은 피고, 대개 이게 항변 사실이니까 피고가 입증하도록 돼 있고, 3번.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갑이 자금을 필요로 해서 갑한테 원고를 소개해 줬고, 원고가 갑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하여 중간에서 자금을 받아 갑한테 전달하는 심부름했다고 다투는 것은 항변에 해당한다가 아니고, 자, 이런 거예요. 얘가 지금 대여를 주장했는데 당신이 돈을 빌려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자기는 심부름만 했지 내가 빌려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빌려간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이 주장은 원고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죠. 양립할 수 없는 주장. 내가 채무자가 아니고 병이 채무자고 나는 중간에 전달만 해준 사람이고 심부름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되는 거고, 양립 불가능한 사실이 되니까 이거는 부인이 되겠죠. 부인이 되는 것으로 처리가 이래 됩니다. 입증 책임 때문에 구분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때문에 이걸 항변인지 부인인지를 먼저 따져가지고, 그래서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보고 패소의 불이익을 줘야 되거든. 패소의 불이익. 입증 못하면 누구한테 패소 줘야 될지 그 문제를 이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입증 책임을 따져줘야지 되는 거죠. 4번. 원고의 대금 청구에 대해서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고 다시 원고가 소멸시효 중단을 하면 이거는 재항변이 이래 되게 되겠죠. 자, 8번. 입증책임 분배 틀린 거 1번.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당해 부동산을 정려받았으므로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이래 주장했을 때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과 피고가 주장하는 정려계약 체결 사실 입증책임이 모두 실패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모두 실패했다고 나왔을 때 누구한테 패소를 줘야 될지가 이래 문제되게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매매계약 체결을 주장했고 얘는 정려받았다고 주장했잖아요. 그러면 정려라고 주장했으니까 이거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부인이 되거든. 부인이 되니까 이때는 입증 책임이 얘한테 있다고, 얘한테 있게 이래야 되는데 둘 다 입증 못했으니까 이거는 패소 불이익은 증명 책임이 있는 원고한테 패소 불이익을 줘야지 되니까 기각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2번. 대금 청구 소송에서 이게 주관식으로 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법무사 쪽에는 주관식으로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기준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풀어주라고 풀어주면 이래 되게 될 테니까 누구한테 패소를 줘야 될지 이런 식으로 이래 출제됐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2번.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계약서 날인이 피고 도장에 의한 것은 맞지만요. 피고가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을 때요.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이래 입증하라고 이래 돼 있는데요. 자, 또 중요한 게 나왔네요. 서정은 아직까지 안 나오던데 이게 언제까지 안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마음도 있게 되는데, 시험이 이제 내후년까지밖에 없으니까 이제 시간이 딱 2번 남았거든. 두 번 남았는데, 마지막 입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올 때까지 기호제 지낸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계속 찍어보고, 이거 서정 공시 송달 이거는 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거 강의해야 된다고 승진하시는 분이 그때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시험은 이걸 내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10년 지났어. 지금 10년이 지나가지고 아직도 안 나오는 그런 문제로 이래 처리되고 있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실무에서 좋아하고 가장 활용되고 실무적 문제고 이론 문제 아니고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요소는 다 갖춘 것 같은데요. 보면 갑이 을한테 매매 계약에 의해서 매매대금 달라.
매매대금 달라라는 소송을 이래 제기했을 때 만약에 얘가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주장했는데 얘가 부인하게 돼버리면 입증 책임은 얘한테 돌아가거든. 입증 책임은 돌아가게 되는데 근데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판사님이 서정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서정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증거 조사의 대상으로 삼아도 되는지 증거조사의 대상으로 이래 삼아도 되는지 대상 적격이 있는지를 맨 먼저 고민하게 되는데 형사소송과는 다르게 민사소송은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자유심정주의 때문에 증거능력에 제한 없고 사본도 되고 사본도 되고 이런 것들이 증거능력을 다 위법하게 수집한 거 이런 것들도 다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크게 제한 없고 증거력의 문제를 이래 따져야 되는데 증거가치 문제를 따지는데 이걸 따지려면 형식적 증거력을 먼저 판단해보고 진정성립 형식적 증거력, 을이 작성했는지 이걸 먼저 따져보고 이게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 증거가치로 넘어갑니다. 실질적 증거력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게 탈락돼 버리면 형식적 증거력이 탈락되면 찢어버려야 돼요. 찢어버려야 되지 이걸 따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순서대로 따져야 돼. 순서대로 이래 따져야 되는 거. 그래서 이게 항상 먼저 따진다. 형식적 증거력을 먼저 따지고 인정되면 얘를 검토한다. 이렇게 정리되고 이게 제대로 이해됐으면 이걸 먼저 쓰지는 않겠죠. 이걸 먼저 쓰고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한 답안지가 이래 될 테니까 당연히 이해부터 먼저 따지게 되는데 그러면 이걸 따지기 위해서 얘한테 물어보겠죠. 작성 여부를 물어보고 이 사람이 답변하겠죠. 내가 작성했다 안 했다를 답변하겠죠. 작성했다 안 했다를 이래 답변하게 되게 되는데 그러면 답변 태도가 크게 두 가지. 성립을 인정했다든지 아니면 침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요,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부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성립 인정이나 침묵은 이게 보조사실이잖아? 증거능력이니까 보조사실인데, 우리 판례가 특이하게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 간주의 법리를 적용한다.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 간주의 법리를 이래 적용하고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 간주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말은 구속력이 생겨버립니다. 구속력이 생겨서 무조건 사실 인정권이 배제돼서 이거는 상식적 증거력 문제는 그대로 판결의 기초로 써야 될 구속력이 생겨버리고 당사자도 이거 인정해놓고 함부로 철회하면 안 돼. 철회하면 안 되는 철회 제한이라는 구속력이 생겨버리니까 자백처럼 취급해요. 자백처럼 취급해가지고 구속력을 인정하게 되고 따라서 이걸 인정하면 이 문제는 통과. 이 문제는 통과되고 가치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부인이나 부지하면 그때는 입증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고 누가 입증해야 될지가 문제되는데 제출자가 입증합니다. 제출자. 여기는 원고라고 쓰면 안 되는 게 서증은 얘만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영수증을 얘가 내놓을 수 있거든. 영수증을 내놓을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제출한 사람이 입증합니다. 다툼이 있을 때는 제출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민사소송법이 추정하는 조문을 만들어줘요. 추정하는 조문을 이래 진정성립 추정 조문을 만들어주는데 공문서는요 356조에서 공문서는 356조에서 진정 성립을 바로 추정합니다. 공무원이 작성했겠지라고 공문서는 바로 진정 성립을 추정하게 이래 되게 되는데 사문서는 이 조문이 없어요. 추정 조문이 따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대신 358조에서 제한적 추정력 제한적 추정력을 인정하는 조문을 만들어 이래 두게 되는데 제한적 추정력이라는 게 내용을 쓴 것을 입증하지는 못해서 내용을 쓴 것을 작성 여부는 입증하지 못했는데 358조에서 날인의 진정을 입증하면 날인의 진정 그러니까 여기는 꼭 진정이 들어가야 돼. 358조에서는 그냥 날인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판례가 형식적으로 날인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정 성립을 입증해야 돼. 진정 성립. 그러니까 찍었다는 걸 입증해야 돼. 찍었다는 거. 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날인의 진정을 입증하면 그때는 내용
내용까지 쓴 걸로 추정시켜 주겠다는 게 그게 358조가 이래 되게 되는데 이거 작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 입증하기도 쉽지 않은데 도장 찍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쉽지 않아 가지고 제한적 추정력 조문은 있지만 활용도가 그리 높지가 않더라고. 이게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이걸 도와주는 법리를 만들어요. 도와주는 법리를 만들어서 2단의 추정이다. 2단의 추정이라고 해서 도와주는 조문을 만드는데 날인의 진정까지는 못 갔어. 이게 갔으면 358조 때문에 바로 추정되게 되는데 여기는 못 갔다 할지라도 여기에 찍혀있는 날인이 여기에 찍혀있던 날인이 그 사람 인장임이 인정됐을 때 인장임이 인정되면 즉 자기 인감 도장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때는 그 사람 의사에게서 스스로 날인한 걸로 스스로 날인한 것으로 사실상 추정하겠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장이 이래 되게 되는데 우리 거래계에서 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형태를 살펴봤을 때 요 계약서가 인감이 찍혔다면 이 사람이 찍었든지 아니면 찍으라고 줘야지 찍힐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인감 도장을 거래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면 집에 있는 인감 도장이 저희 집에 외전에 제 인감 도장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도 우리 집에 어디 있는 줄 모르는 도장이 여기에 찍혔다면 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로 찍힐 수가 없는 구조거든. 이거는 구조가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내 도장이 맞아요라고 말하면 우리 거래계에 인감 도장을 보관하고 있는 경험칙을 살펴봤을 때는 자기가 찍은 걸로 추정하는 게 맞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찍었다고 추정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추정돼 버리면 얘가 기다리고 있죠. 358조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서 얘에서 문서 전체의 정상성립이 추정되겠다는 게 그게 2단의 추정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추정이거든. 사실상 추정에 이래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얘가 스스로 찍었다는 게 추정되면 얘는 깰 수 있겠죠. 입증을 통해서 반증을 세워가지고 이래 깰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는데 내가 찍은 게 아니고 제3자가 와서 훔쳐가서 찍었다든지 아니면 얘가 날인했다는 것을 이 사람이 입증하면 스스로 날인하지 않았다는 게 깨어진다고. 이게 이래 깨어지게 이래 되는 거고 이게 깨지면 그때는 다시 입증 책임이 제출자에게 넘어가요. 제출자에게 넘어가서 이 사람이 얘한테 정당한 수건이 있었다는 것, 대리권 존재 이게 있었다는 걸 유권 대리라는 걸 얘가 제출하면 그러면 효과가 여기에 귀속되고 만약에 이거 제출자가 이걸 입증하지 못하면 정당한 수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게 이 제3자 날인이 입증돼 버리면 이게 다 깨져버렸죠. 깨져버렸으니까 이거는 형식적 증거력 탈락이고 형식적 증거력 탈락이면 실질적 증거력을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볼 필요가 없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 구조에 따라서 이래 처리하고 여기가 포인트예요. 여기가 포인트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쓴 거라고 여기까지 설명하게 이래 되니까 요걸 해결하려고 이 부분을 이래 해결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게 이래 되는 거고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서 이래 정리하면 되고 똑같은 그 판례가 백지 보충 문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백지에다가 도장을 찍었고 내용을 나중에 채웠다고 주장해. 나는 여기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이렇게 백지를 백지에다가 도장만 찍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 이거 콩팥, 눈 이렇게 하나씩 이래 들어가면 이거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이래 되기 때문에 백지에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경우는 잘 없고 되게 알면서 찍은 걸로 추정해. 되게 알면서 찍은 걸로 이래 추정하게 되니까 내용이 뭐가 들어갈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찍었다는 거 이래 추정되는 거고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몰랐다는 걸 입증하면 깨지고 그때는 얘가 그걸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알고 있다는 걸 입증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는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아요. 이게 백지 보충 문서로 나오든 이걸로 나오든 어떤 것들로 나오든 구조는 동일하게
처리가 이래 되고, 실질적 증거력, 이걸 따지려면 얘를 인정했을 때 따져야 되고, 이단의 추정으로 깨져버리면, 입증이 돼서 깨져버리면,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질 필요가 없게 이래 되고, 그 다음에요, 처분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 추정, 계약서들 이런 것들은 실질적 증거력이 추정되는데 보고문서, 일기장 이런 거죠. 보고문서 이런 것들은 바로 추정되지 않고 입증해야 돼. 입증해야지 이래 되게 되는데 예외 보고문서 중에서도 공문서인 보고문서는 우리 판례가 이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게 판결문. 형사사건이나 어떤 다른 사건에서 판결받은 사실이 있으면요, 그거는 유력한 증거자료로 이래 활용되고, 등기부.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에 기재가 되면 권리 존재, 등기 원인, 적법 절차, 대리권 존재까지 다 추정돼요. 이거는 보고문서지만 다 추정이 되는 것으로 이래 처리가 이래 되게 됩니다. 이게 서정이다. 이게 서정이고, 요 틀 안에서 푸는 거다. 이 틀 안에서 푸는 걸로 이래 보고, 주관식도 이 틀 안에서 푸는 거고, 그 틀 안에서 이래 답안지를 써주는 걸로 그렇게 이래 정리해 주시고, 최소한 2단의 추정부터는 써놓고 출발해야 돼. 2단의 추정부터 써놓고, 그 다음에 이게 제3 날인이 입증됐다, 입증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2단의 추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입증됐다, 입증됐다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순서나 이런 것들이 털이 잡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2단의 추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상대방 을 쪽에서 이거 항변자가 제3자가 날인했다는 걸 입증하게 이래 되게 되고, 그게 입증됐는지 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제출자에게 다시 입증 책임이 넘어갈지 말지 이걸 따지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2단의 추정 문제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8번에 3번 다시 읽어보자. 8번에 3번 다시 읽어보면, 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계약서 날인이 피고 도장에 의한 것은 맞지만 내 도장은 맞아, 그지? 내 도장은 맞는데 피고가 날인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찍지는 않았어요라고 주장했을 때 원고가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가 아니죠. 왜냐 그러면 이거죠. 내 도장은 맞아요라고 하는 순간 자기 스스로 찍었다는 게 추정된다고. 자기 스스로 찍었다는 게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가 찍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내가 찍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 거지. 원고가 이 사람이 찍었다는 걸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정받기 때문에,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입증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풀어야 돼요. 여기에서 풀고 객관식도 그렇고 이거는 객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식을 이래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틀 안에서 좀 풀어갈 수 있도록 기억하시면 되겠죠. 안 보고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해 놓을 수 있도록 이거는 가장 기본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기본인데 생각보다 잘 못 쓸 거다. 아마 나오면 생각보다 잘 못 쓸 거다. 출발을 엉뚱한 데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답안지 쓰라고 해보니까 출발을 엉뚱한 데 해가지고 2단의 추정을 뭐 제대로 못 쓴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 제출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걸 거기부터 출발한다든지 하여튼 이게 막 전혀 맥락도 없고 더 놀라운 거는 막 이걸 먼저 쓴다든지 뭐 이런 답안지도 봤어. 이번 답안지도 봤는데 개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야.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점수 차이 엄청 날 것 같아. 이게 답안지 쓰는 그 표현들을 또 특히 저 2단의 추정 판례 쓰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 쉽지 않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거 쓰기가 만만치가 않게 이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아마 써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쉬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뭐 변별력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떨어집니다. 떨어진다. 그 사람이 제일 실력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공간에서. 그러니까 지 눈에는 다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게 이래 되게 되는데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정말 그 차이 있다는 걸 진짜 알고 있겠는데 근데 공부를 얇게 넣어놓으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거든. 다 별 차이 없는 문제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깡통이 요란하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서 쓸만하니까 또 변별력 없다 이런 소리 하게 되는데 절대로 그는 변별력이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아마 하늘과 땅 차이가 이래 될 겁니다. 자 3번.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금원의 대여 후에 이자를 함께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의 존재도 주장 입증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원금 따로 이자 따로입니다. 소송물 별개입니다. 그죠? 별개의 소송물이 이래 되게 되니까 이자에 대해서 청구하려면 이자 약정을 별도로 청구하는 게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니까 이자 약정 사실 자체가 있어줘야지 이래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4번 일부 변제 공탁은 원고가 이를 출급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일부 변제로서 효력도 없죠. 일부 공탁 무효죠, 그죠? 무효가 되니까 출급하면 이게 하자 치유될 수 있어도 출급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이래 됩니다. 자, 9번 증명책임 옳지 않는 거 1번 원고갑이 피고한테 1,000만 원을 대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갑이 증명 대여 사실은 원고가 2번 원고갑이 대금 채권이 시효 소멸하여 있으면 시효 소멸을 주장하는 피고을이 증명. 그 다음에 3번 원고갑이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요 피고 을수요 부동산에 대해서 감류를 함으로써 소멸시효 중단됐다는 거. 이건 재앙변이다, 그지? 재앙변이니까 원고갑이 증명해야 되고 4번 피고을은 원고갑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가 피고을이 아닌 병이고 자신은 중간에서 소개한 사실을 증명해야지 변제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거는 부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유부 부인이죠. 이유부 부인이 이래 되게 되니까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돌아가게 이래 되게 되겠죠. 10번 문제요. 사무관도 하나 나왔네요. 증명 책임 분배 옳지 않는 거 1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경우 원고는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되고 대금을 지급했다든지 목적물이 피고 소유라는 사실은 주장 증명할 필요는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매매계약에서 효과는 계약 체결만 있으면 되죠. 계약 체결만 있으면 되고 대금 못 받았다는 거는 동시행 항변 사유다, 그지? 항변 사유가 이래 되게 되니까 대금을 자기가 줬다라고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고 항변 사유로 봐야 되겠죠. 2번 점유취득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일 때 원고는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 소유자 점유 변공년을 주장 증명해야 된다가 아니고 취득시효에서 실질적으로 증명할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20년밖에 없고 얘네들은 다 추정받거든. 추정받게 되니까 소유자 변공년 이런 것들은 증명할 필요가 없게 이래 됩니다.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의 경우 원고는 부동산이 원고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 등기가 맞춰진 사실 외에요 등기 원인의 무효나 등기 절차 위법 사실까지 증명하게 이래 됩니다. 뭘 묻는지 알겠죠? 이거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래. 등기 추정력 때문에. 그러니까 등기 돼버리면 상대방이 다 추정을 받아버리거든. 절차 적법, 등기 원인 이런 거 다 추정을 받기 때문에 원고가 적법 절차, 등기 원인의 무효 이런 것들을 다 깨줘야지 되는 거죠. 대리권까지 추정받게 이래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소송물인 특정 채무 발생 원인이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면서요.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할 때 원고는 소송물을 특정할 정도의 주장만 하면 되고 피고가 발생 원인 사실을 주장 증명해 줘야지 되게 되는데 자 소극적 확인의소처럼 부존재 확인의소는 증명 책임이 뒤집어져야 되겠죠. 왜냐 그러면 원고가 채무자가 되거든. 원고가 채무자가 되고 피고가 채권자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증명 책임이 역으로 나타납니다. 역으로 이래 나타나게 이래 되게 되겠죠. 11번 요건 사실 증명 책임 분배 옳지 않는 거 1번 원고가 이자 약정이 없음에도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20% 비율로 이자와 지연 손해금을 청구했을 때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법정이율로 청구하도록 하거나요. 연 20% 이자 약정 있음이 주장돼야 되겠죠. 이게 밝혀져야지 되는 거지. 바로 이 사람이 무조건 변제기 다음날부터 20%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근거가 있어야지 되고 2번 피고가 단순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했을 때는요. 계약서에 게재된 서명이나 날인이 자신의 것인지 여부를 밝히도록 피고한테 성명하도록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요라고 먼저 따지거든. 먼저 따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까지 부인하는 취지인지 물어봐주라는 거. 물어봐줘야지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이 3번 보증서의 서명 날인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을 때 피고에게 인장이나 인형이나 필적 감정 신청을 하도록 이래 보증 권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세요. 이 사람이 계약 체결도 부인하고 여기에 있는 찍혀 있는 도장이 내게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내 도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때는 이 서류가 무슨 서류인지를 얘가 밝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걸 얘 도장도 아닌 걸 왜 계약서를 내놨는지를 이 사람이 밝혀내줘야 된다고. 이 사람이 밝혀내줘야지 되고 적극적으로 내 도장이 아니라는 걸 얘가 밝힐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피고가 입장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서류를 들고 왔는지를 보여줘야 되겠죠.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설명을 해줘야지
되니까 원고에게 넘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을 부인했는지 도장까지 부인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게 이래 되고 4번 부인에 대한 증명 책임은 부인자의 상대방 원고가 부담하고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은 항변 제출자가 부담하게 이래 되게 되겠죠. 12번 다음 설명 중 이래 틀린 건 이거는 정말 다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외우고 있어야지 이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들은 다 머릿속에 넣은 상태에서 이거 객관식이나 주관식을 이래 대비하셔야지 되는 거고. 이게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다 정리가 된 상태로 넘어가야지 되고, 송달과 이거는 끝나야 돼. 끝나야지 되고, 이제 민속 객관식이나 이런 거 할 때 추가적으로 더 다른 걸 추가해야 된다고 지금. 다른 걸 추가해야지 이랬다니까 이거는 빨리빨리 끝내놔요. 빨리빨리 끝내놓고 송달하고 그다음에 서정은 빨리 끝내놓고 나머지 거를 맞춰야 되고, 이걸 맞추려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나머지 걸 맞춰야 된다고. 나머지 걸 이래 맞춰줘야 최신판례하고 그다음에 듣보잡 같은 거 하나 이상한 거 하나 나오는 거 그거 유추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춰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맞추려고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뒤에 거 두 개 다 날라가 버린다고. 날라가게 해야 되니까 못 붙어. 그거는 붙을 수가 없게 이래 되니까 이거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를 더 추가하려고 공부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12번 앞으로 계획을 그래 잡으라고. 그러니까 계획 배워할 때 이제 따라올 때 이래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셔야지 되는 거죠. 틀린 거 1번. 1번. 신인성실은, 신체 포기각서 같은 걸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알아서 이래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콩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오면, 그러면 내가, 아니면 가족들 전화번호 이래 쭉 적어와. 그러면 내가 문자 하나씩 사진 찍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이래 보내드릴 테니까, 아빠 답안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래 하면, 금방 왜? 이게 못 외울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러니까 1번. 신인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 남용은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요. 당사자 주장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입니다. 그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게 이래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대리인에서 계약 체결한 사실은 실제법상 구성요건에 해당 사실, 즉 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주장 없이는 이를 재판의 기초로 이래 삼을 수 없게 이래 되게 됩니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내가 이 사람하고 매매 계약에 의해서 대금을 받잖아. 매매 계약에 의해서 등기 대금 이런 거를 청구하려면 당연히 요건 사실로서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나타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당연히 효과로서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나타나면 되는데, 근데 얘 대리인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대리인하고 이래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하나 더 추가를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 사람이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이걸 추가해줘야지 효과가 여기에 귀속될 거 아니야. 귀속되게 이래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걸 입증해줘야지 얘가 효과를 받을 수 있다고. 효과를 받을 수 있고 당신이 돈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래 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매매 계약에다가 대리권 존재까지 이런 것들을 입증할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되는 거죠.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게 이래 됩니다. 주장과 입증이 나타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남한테 뭘 청구할 때 모습이에요. 청구할 때 모습이니까 매매 대금 줘 이렇게 말하려면 근거가 계약 체결만 있으면 되고, 당신 대리인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돈 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이래 대리권이 있다는 걸 말해줄 것이 이래 필요하게 이래 되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할 때 위임장 이런 거 확인하고 계약하는 거죠. 우리가 확인하고 이래 계약을 하게 이래 되고, 그거 없이 계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3번. 과실, 정당한 사유 등의 요건은 가치 판단의 결론일 뿐이고 이에 대해서 자백이 성립하지 않고요. 그와 같은 불확정 개념의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가요. 주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 주장이 필요하게 이래 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의가실이 있으니까 손해배상하세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 소송에서 정말 과실이 있는지 고의가 있는지 이런 걸 판단하기가 힘드니까 아까 말했지만 전제 사실을 주장해줘야 되는 거야. 전제 사실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걸 준주요 사실설이라고 해가지고 고의가실 이런 추상적 판단에 대해서는 그것만 법정에서 변론주의 원칙이니까 과실 있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소송 진행을 못하니까 과실을 추단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줘라 이 말이에요. 사실을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저 사람이 인도로 차가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과속 운전을 했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내줘야지 이걸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판단할 수 있게 이래 되니까 고의가실만 조문에 나와 있다고 해서 또 신의측 위반이다 이런 것만 나와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것만 나와 있다고 해서 그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소송을 못해요. 소송을 못하니까 전제되는 사실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4번 민법 396조 763조에서 채무불이행이나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관하여 채권자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실상계죠. 과실상계인데 법원은 채무자의 과실상계 항변이 없으면 직권으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고 과실상계 직권으로 한다, 그지? 직권으로 하게 이래 돼 있으니까 직권으로 참작하게 되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하나씩 이래 요건 사실인 정리하는데 먼저 금전 지급부터 이래 정리하면 돼요. 자, 10분 쉬었다가 금전부터 이래 정리하겠습니다.